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장년봄 파혼에 지금은 싱글인 직장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 결혼해서 사는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그나마 나는 결혼 전에 파혼을 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할 사람의 모친의 악행으로 파혼했어요. 이상하게 제가 만나던 사람과 인연이 아니었는지 결혼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기도 했고 저에게 안 좋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에게 하늘 같았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일입니다. 올해 봄이 엄마의 첫 번째 기일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 일찍 제 옆을 떠나신 것 같아 슬프기만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형제자매 없이 혼자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지만 엄마는 혼자 남을 딸이 걱정되셨는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의 앞날을 살펴주고 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빈소를 장례식장에서 결혼할 사람과의 파혼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엄마가 딸 인생 힘들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해주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3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그 엄마의 본색을 제대로 마주한 저는 엄마의 장례로 힘든 와중이지만 망설이지 않고 파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모가 제 옆에서 엄마 대신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 익명의 공간에 남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저는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까지 다 마친 후에 결혼을 미루려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하필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친정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결혼도 결혼이지만 엄마가 어찌 될지 몰라 제가 옆에 있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암이란 게 수술만으로 고쳐지는 병도 아니고 아빠도 안 계시고 외동딸인 저만 있으니 엄마 혼자 도저히 투병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미루려고 엄마와 먼저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결혼 미루는 걸 말리셨어요. 엄마는 어렵게 잡은 결혼 날을 미루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은지야, 엄마 괜찮으니까 결혼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해. 엄마 병은 병이고 너 결혼은 결혼인 거지. 왜 엄마 때문에 네 인생 중대사를 미루니?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당장 엄마 항암하고 수술하고 한동안 신경 쓰려면 나 결혼 준비랑 같이 병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나 아직 고작 30인데 결혼하면 더 미룬다고 뭐 시집 못 가겠어? 지금은 엄마 치병이 더 급하지. 돈도 많이 들 텐데. 나 1년 정도 미루고 엄마 몸 회복하면 그때 할게. 그때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엄마 말 듣고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자. 엄마는 걱정하지 마. 보험도 다 들어놨고 주변에 암 걸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항암할 때는 혼자서도 병원 왔다 갔다 잘만 하더라. 그리고 엄마가 더 나빠질 수도 있잖니. 오늘이 제일 건강하고 젊은 날일 텐데 지금보다 몸도 안 좋아져서 네 결혼식 혼주석에 앉기는 싫어. 무슨 소리야 엄마. 그때 가면 나 치료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할 텐데. 그래. 네 말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니. 엄마가 혹시나 너 두고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해. 저는 어쩐지 엄마 말에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딸 결혼식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남보기의 예쁜 모습으로 혼주석에 서고 싶으실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가서요. 사실 저는 아빠가 진작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신 건 아니고 남자친구와 연애할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재산은 좀 있으셨어요. 엄마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셨는데 1층 공방에 5층짜리 건물 엄마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별개로 엄마 외갓집이 부자라 상속받은 유산도 많으셨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지방이지만 예전부터 대대로 대농이셨고 동네 유지로 땅 부자라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 덕에 돈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었네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잘 사는 건 모르셨을 거예요.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 제가 돈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인데요. 처음 결혼하자고 한 것도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저 정도면 큰 문제 없이 결혼하겠다 싶기도 했을 거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찬데다 그 당시는 왜인지 몰라도 결혼 뽐뿌가 온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결혼 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최초로 결혼말 나와서 인사하러 갔을 때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에 아빠가 안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눈치가 빨라서 딱 알겠더군요. 뭐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에는 결혼과정에 대한 편견도 없고 부모가 한쪽에 안 계신 게 무슨 흠이냐 할 수도 있지만 아들 가진 엄마든 딸 가진 엄마든 내 새끼가 결혼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온전한 집에 시집 장가 보내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형편만 놓고 보면 아빠 안 계신 저보다 양친 다 계신 남자친구 쪽이 기우는 결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건물도 소유하고 계신데다 월세 수익으로만 본인 노후를 넉넉하게 챙기는 게 가능하신 반면 남자친구는 직장은 든든하지만 두 분이 전셋집에 거주하시고 대출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히 아들 장가 간다고 큰돈 보태줄 형편은 아니셨고요. 일단 저는 남자친구지만 경제 사정을 대충 파악하고 있었고 아들이 부모님을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 없으셨고 오히려 처음에는 좀 아쉽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친정엄마랑 너랑 둘뿐인 거니? 다른 가족은 없어? 네, 어머님. 저 외동딸이에요. 외가는 조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이모님은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서울에 사세요. 그렇구나. 그럼 아버지 친가 쪽은 왕래를 안 하는 거야? 혼사 같은 큰일을 치르는데 아빠도 안 계시니 친척들이라도 든든히 있어주면 좋겠다만. 아, 아빠 친가 쪽은 남자 형제가 없으셔서요. 고모는 해외에 거주하세요. 저희 아빠 장례식 때 보기는 했는데 평소에 저랑 가깝게 지내지는 않아서요. 내가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언짢은 건 아니지?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이 33세 장가가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잖니? 요즘 워낙에 결혼이 늦는 추세이기도 하고 여자가 30이라고 덩달아 결혼 급하게 할 필요 뭐 있나 싶어서 결혼은 좀 천천히 했으면 했거든. 내가 볼 때는 너도 그다지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듯 보여서 말이야. 혹시 결혼이 급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지금 결혼한다고 우리 아들이 집 해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이 안 좋구나. 제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저보다 3살 위인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하자고 재촉했음에도 예비 시모는 제가 자기 아들과 결혼에 목을 맨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야말로 결혼 급하게 할 마음은 없어요. 오빠가 결혼하자고 올해부터 계속 서두르길래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재촉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황하면서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집 사서 장가 가라는 건 아니죠? 엄마가 사줄 거 아니면 나 장가 50대서도 못 가요. 요즘은 맞벌이 하는 세상이라 다들 빚내서 전세든 자가든 사는 거죠. 결혼은 운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거예요. 저도 벌써 33이잖아요. 자리 잡고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서요. 이것저것 따지면 결혼하는 게 쉽겠어요? 얼굴 보자고 해놓고 결혼 미루자고 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엄마? 그래.
네 말도 맞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엄마도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이제 직장생활 몇 년 했는데 집에 조금만 더 보태고 장가가면 얼마나 좋니? 그래, 알겠으니까 순리대로 해보자. 대신 둘 다 직장 다니니까 우리한테 큰 도움은 기대하지 말고 능력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냐만 나나 네 아버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렴. 처음에 시어머니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부모 도움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하셨고 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보탬을 많이 못 받았다며 아쉬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서두르는 거면 조금 미루는 게 어떠냐는 말씀도 하신 거였죠.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남자친구는 저에 비해 결혼 준비가 더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1, 2년 더 있다 해도 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다 갖춘 상태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둘이 같이 벌면서 모으면 훨씬 빨리 자리 잡고 살 수 있다고 결혼을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날 잡고 상견례까지 마쳤고요.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 엄마가 암을 선고받으신 거였죠. 당연히 남자친구에게도 엄마 암 선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엄청 놀라고 저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좋은 일 앞두고 이게 뭔 일이라냐? 그럼 장모님은 수술하시면 괜찮아지시는 거래? 요즘은 의학기술이 좋아서 암도 다 치료된다더라. 예전처럼 걸리면 죽는 그런 병 아니라니까 괜찮으실 거야.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볼 수 있다잖아. 그래도 암은 기수가 중요하다는데 엄마는 전이도 있는 사기라서 문제지. 저러다 갑자기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사실 나는 결혼 미루고 싶은데 엄마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결혼을 왜 미루냐고 하셔서 마음이 좀 복잡해. 그건 장모님 말이 맞아. 장모님 아프다고 결혼 미루면 우리 진짜 영영 언제 결혼할지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은지야, 내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장모님 말이야. 보험은 있으신 거지? 보험 없으면 치료비 감당하기 힘들다던데 너 혼자 버는 거랑 장모님이 그 쬐그만한 공방에서 나오는 돈으로 되겠어? 아프시면 가게도 당분간 접으셔야 할 거 아니야. 보험 얘기부터 물어보는 남자친구에게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엄마 보험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얘기는 해두었습니다. 그때는 한창 신혼집을 알아볼 때라 남자친구가 조금 돈 때문에 예민하긴 했었어요. 우리 동네는 전세가 좀 비싼 편이라 대출이 불가피했는데요. 사실은 친정엄마가 엄마 명의 집에 세입자 전세금을 우리 돈으로 빼주고 전세로 들어오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담 없고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가 얘기 꺼내기 전부터 무조건 직장에서 출퇴근이 편한 곳에 집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 비싼 곳으로만 알아보려니 생각보다 예산이 초과돼서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어요. 이미 반반 결혼하기로 했는데 제가 더 보탤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몇 군데 보기로 한 집을 보고 여의치 않으면 제가 돈을 더 보태더라도 어쩔 수 없겠다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엄마가 암 판정 받고 갑자기 병원 예약이니 수술 날짜니 신경을 쓰게 되는 바람에 결혼 준비는 잠시 뒤로 미뤄지게 되었던 겁니다. 시댁에도 엄마 소식이 들어갔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까지 주셔서 엄마 걱정을 하는 듯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묘하게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납니다. 은지야, 소식 들었다. 어쩌니? 엄마가 유방암 사기에 전이까지 됐다고 들었어. 수술하고 괜찮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고 있니? 엄마는 좀 괜찮으신 거야? 처음에는 순수하게 엄마를 걱정하시는 듯한 말투라 저는 울음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아가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수술해도 어찌 될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어머니. 내년에 결혼할 때까지 엄마가 괜찮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을 미룰까도 했는데 엄마는 미루지 말라 하시고 지금 저도 경황이 없어요. 아유, 그래. 엄마 돌아가시면 세상에 연고도 없이 너 혼자 아니냐. 어찌 너는 가족 복이 이리 치질이도 없는 거니? 다른 게 복이 아니야. 부모가 옆에 오래 있어주는 것 자체로 복인데. 아유, 이런 걸 두고 박복하다고 하는 거지 뭐겠어. 아, 참, 내 정신 좀 봐라. 다른 게 아니라 너 엄마 수술하고 암투병 하는데 네 결혼 비용까지 털어서 하는 건 아니지 걱정돼서 전화했다. 가뜩이나 우리 아들도 집 문제 때문에 돈 없다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너 알지? 근데 너 돈 들어갈 일이 구말리가 되어버려서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우리 아들이 여러모로 어깨가 무겁겠다 싶어 어찌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 결국은 어머니가 전화한 이유는 우리 엄마 안부는 둘째 문제였고 기승전 아들 걱정과 제 결혼 비용을 엄마에게 쓸까봐 걱정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순간 기분이 상해버린 나머지 저는 대충 어머니에게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대체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 암 선고받은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며 따졌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 엄마 암투병하는데 오빠한테 금전적으로 불똥 튈까봐 어머니랑 얘기했어? 왜 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엄마 치료비를 결혼자금으로 쓰지 말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 아, 은지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가뜩이나 우리 부모님도 내가 드리는 생활비 없으면 타격이 크신데 장모님 투병하시면서 나까지 기대지 않으리란 법도 없잖아. 나 힘들까 봐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해? 내가 오빠한테 우리 엄마 치료비 보태달란 적 없잖아. 우리 그 정도로 대책 없는 집 아니야. 근데 나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해야겠다.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 말이야. 일단 날짜는 많이 남았으니까 신혼집은 나중에 알아보자. 오빠 말대로 나 지금 엄마 때문에 당분간 다른 일은 신경을 못 쓸 것 같아. 그리고 오빠 어머니한테 똑똑히 전해드려. 우리 엄마 치료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은 접어두시라고. 그래서 그때 결혼 준비는 일단 엄마 수술 뒤로 미루자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어차피 결혼 날짜가 이듬해 봄이기도 했고 예식 예약도 하지 않았으니 날짜는 다른 날로 미룰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신혼집 알아보며 돈 없다는 남자친구 스트레스도 신경 쓰였고 저는 결혼보다 엄마 살리는 일이 더 중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항암을 해도 그다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나날이 상태가 안 좋아지셨지만 생각보다 의연하셨어요. 수술하고 항암하시면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착실하게 따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날은 혹여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을 대비하시는 건지 주변 정리를 하나둘 하시더라고요. 마침 엄마 아는 지인분이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시는지라 유산 문제를 미리 정리하셨습니다. 자식이 저뿐이었지만 엄마는 이모와 조카들에게도 마지막 선물의 의미로 적당한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기셨죠. 저도 당연히 동의했고요. 엄마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엄마가 저 슬퍼하는 거 보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은지야, 엄마가 혹시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가게 되면 그때 너는 더 정신없을 거야. 엄마가 조금 더 같이 있어준다면 좋겠지만 만일의 일도 대비해야 하잖아. 변호사한테 엄마 유산 상속 문제 잘 처리해달라고 의뢰했어. 부동산도 그렇고 현금이랑 주식이랑 엄마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 상속 절차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너도 편할 거다. 머리로는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진짜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산이니 유언이니 얘기를 꺼내면 듣기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하시고 좀처럼 몸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좋아졌나 싶으면 다른 데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손봐야 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반복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몸이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항암하시면서 워낙 몸이 약해지신 데다 전이된 암이 너무 진행이 빨랐어요. 암 선고받고 몇 개월간 게다가 뼈로 전이된 부분은 고통도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셨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못하게 되시니 상태는 더 안 좋아지셨어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실도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간혹 혼자 버거울 때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는데요. 생각해보니 매번 남자친구는 제가 와달라고 할 때마다 늘 오기 곤란하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오빠,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병원에 들를 수 있어? 나 급하게 나오느라 엄마 짐을 하나도 못 챙겨왔는데 어쩌지?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내겠다. 그럼 엄마 퇴원할 때는 도와줄 수 있을까? 주말이니까 그건 괜찮지. 이번 주말? 어쩌냐. 하필 또 워크숍 일정이 있어서 그날 오후나 시간이 날 것 같아. 미안해 지은아. 나 지금 통화 오래 못해. 내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저는 서운했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바쁜 부서에 있고 야근이 잦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저는 나날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엄마 때문에 직장도 잠시 휴직계를 내고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즈음 갑자기 말도 어눌해지시고 정신도 혼미해지신 것 같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말이 병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보호자 상주가 어려우니 요양병원으로 가시라 해서 제가 있는 지역 요양병원에 모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심폐소생술 중 돌아가신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상황에 대비해 준비는 해놓았지만 저는 형제자매도 없이 외동이다 보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엄마 임종을 이모와 같이 지켜서 그래도 할 도리는 했다는 마음이었는데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당장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빈소를 차려야 하고 장례 준비를 해야 했죠. 남자친구 역시 제가 연락을 했더니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장례 첫날부터 저와 같이 자리를 지켰는데요. 제가 상주지만 결혼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많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을 한참 치르고 식사를 할 때 남자친구가 대뜸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은지야, 장모님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다. 거봐, 내가 누누이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잖아. 내 말대로 미리 준비해 놓으니 덜 정신없지? 장례 치르고 장모님 보험이랑 집 정리하는 것도 같이 도와줄게. 근데 은지야, 말 나온 김에 이제 자세히 상의해봐야 하지 않아? 장모님 집은 대출 같은 건 없으신 거지? 나도 너희 집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도와주지. 지금 오빠가 딱히 도와줄 일은 없어. 이미 엄마가 천천히 정리해 놓으셨거든. 마침 변호사님이 엄마랑 지인이셔서 장례식 때 오셔서 대충 얘기해 주시기로 했어. 아, 그래? 그렇담 뭐 알았어.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고. 그래도 장모님이 남겨주시는 건 좀 있는 거지. 우리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집도 못 구했잖아. 그래도 장모님이 우리 마지막 선물을 좀 주고 가시려나? 저는 남자친구 말을 듣고 기분이 어쩐지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장례식에서 오빠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일이지. 오빠 말 들으니까 꼭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돌아가신 게 잘 됐다는 말로 들려. 제가 정색하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얼른 말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네. 참, 이따가 어머니 오신대. 어머니도 안 싸돈 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충격받으신 것 같더라. 어머니가 조문을 오신다길래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손님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엄마 지인분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 회사 사람들도 전부 저녁 시간에 조문을 왔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도 초저녁 무렵에 조문을 오셨는데요. 저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어쩌니. 친정엄마가 결국은 못 버티신 게로구나. 혼자 힘들지? 그래도 엄마가 너 생각해서 고생 많이 안 시키고 가신 거 아니겠니?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무튼 너도 정신줄 단단히 붙잡고 장례 잘 치러야겠구나. 혼자 힘들어서 어쩌니. 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식사 좀 하고 가시겠어요? 아유, 됐다. 나는 남의 장례식 가서 음식 안 먹어. 마실 거나 좀 다오. 예비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음식 먹기 싫다고 하시더니만 두리번거리며 앉을 자리를 찾으셨고, 저는 어머니를 자리로 모시고 간단하게 먹을 거리를 챙겨드리고 조문 오시는 분들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문객이 뜸해져서 저는 남자친구와 어머니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입을 가만두지 않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이라는 병이 무섭다는 말부터 저도 엄마에게 암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매년 검사를 하라는 둥 좀 실없는 소리를 하시긴 했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어머니가 언제 가시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꾸 저의 신경을 긁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은지야, 근데 엄마 치료비 꽤나 많이 들은 거 맞지? 너 힘들까 봐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만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어디 한번 말해봐라. 몇 천만 원 든 거니? 그래도 보험 든든하게 들어놨다던데 맞니?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물어보시는 말에 대강 대답은 해드렸어요. 네. 돈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험 덕은 많이 받네요. 근데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왜 걱정할 일이 아니니? 둘이 결혼할 사이니 당연히 돈 걱정할 수밖에 없지. 너 신혼집 알아보다가 많은 거 보고 힘들구나 생각은 했어. 아이고, 그래도 빨리 돌아가셨으니 집안 기둥까지 다 팔아먹지 않은 거지 뭐겠어. 얼마나 잘된 일이니. 이게 바로 호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식 고생 안 시키고 본인도 재산 축 내지 않았으니 다행 아니겠니. 내가 말은 안 했다만 사실 혹시 네 엄마 투병 길어져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시면 어쩌나 했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마 너도 힘들었을 거야. 게다가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겠어? 아유, 우리 아들 돈 빼먹을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다. 아주 내가 한시름 났지 뭐냐. 저는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나 싶었습니다. 호상이라니요? 암투병하다 돌아가신 분에게 그게 할 말인가요? 그리고 기어이 자기 아들 돈으로 치료비 쓸까 봐 걱정했다는 말을 하시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엄마 장례식장임에도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호상이라뇨?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오빠가 우리 엄마 치료하는데 1,000원 한 장 보탠 적 없고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지금 어머니 말은 우리 엄마 일찍 잘 죽었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어머, 얘, 너는 네 엄마 조모는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문제지. 은지야, 너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엄마가 너 기분 나쁘라고 하신 말 아니야. 엄마도 말씀 그만하세요. 남자친구가 화를 내는 저에게 놀랐는지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제가 버럭 화를 내니 당황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 입을 일단 막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미 저는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온 저희가 의심이 되었고 남자친구가 엄마 사후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재산 문제를 은근히 떠보는 것이 떠오르며 두 모자가 나한테 뭔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놈아. 너는 여기서 지금 네 색시감 편을 드는 거니?
아직 사돈도 아닌데. 그래도 너 생각해서 온 시어머니한테 파락파락 대드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지훈이 너도 그래. 내가 네 친정엄마한테 우리 아들이 돈 들어갈까 봐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어쨌든 이제 너 부모도 없이 혼자 아니냐? 그럼 우리한테 기대라고 그 말 해주러 온 건데. 뭐? 내가 어디 못할 소리라도 했니? 솔직히 네 친정엄마 지금 돌아가신 건 너한테도 잘된 일이야. 어머니는 말실수를 사과하기는커녕 벌써부터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하시더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러는데 결혼하면 엄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얼마나 나를 우습게 할까 싶었고 결혼할 마음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니야말로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아세요? 오늘 와주신 건 고마운데 그만 가주셨으면 하네요. 저 어머니 아들하고 결혼 안 할 테니까 두 사람 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우리 엄마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가족 될 생각은 없네요. 그러자 어머니와 남자친구 둘 다 아까보다 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니 그 상황에서 파혼을 얘기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뭐야? 얘!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제 기댈 곳도 없는 애가 우리 아들이랑 파혼하면 너 같은 애 솔직히 다른 집에서 시집가기 힘들어. 누가 부모 다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어 하겠니?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잘난 며느리감 모시면 되겠네요. 저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사정할 생각 없거든요. 그만 가주세요. 저 지금 정식으로 파혼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은지야, 엄마가 말실수한 건 내가 사과할게. 근데 파혼이라니. 너 지금 장모님 돌아가셔서 정신이 힘들어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일단 나 어머니 모시고 돌아갈게.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내일 얘기하자. 올 거 없어. 우리 헤어지자. 결혼 준비 딱히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잘 됐지.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저런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시어머니로 모셔야 해?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날 저는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두 모자가 돌아가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생각할수록 화가 솟구쳤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예비 며느리 엄마 장례식에서 아들 돈 안 써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심보는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걸 아들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포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그만큼 못된 심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파혼 선언한 거고 전혀 후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남자친구가 또 와서는 자기 엄마 언행을 사과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은지야, 엄마가 말실수 하신 거 사과할게. 내가 집에 가서 힘든 사람한테 너무하셨다고 잘 말씀드렸어. 엄마가 내일 마지막 날이라 오전에 들리겠다고 하시니까 그만 마음 풀어. 별것도 아닌 걸로 파혼이라니. 그러지 말자. 어? 별것도 아닌 일? 오빠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더 문제네. 나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 아니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 오빠랑은 파혼이야. 사람을 못 알아들어?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저는 엄마 입관식을 하고 하도 울어서 더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꼭두 새벽부터 남자친구와 예비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제가 엄마가 생전에 지인이셨던 변호사와 상속 절차랑 이런저런 서류를 주고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사과하겠다고 오셨는데 지금 얘기 나누는 거 힘든 상황이야? 이분은 누구신데? 남자친구는 기어코 자기 엄마를 대동하고 나타나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 뜻은 전달했잖아.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 너는 어른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데도 이렇게 폰쩍만쩍 할 거야? 지금 바쁜 것 같으니 얘기 끝나면 우리도 얘기 좀 하자꾸나. 아니요. 저는 할 말 없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사과는 받은 걸로 할게요. 그렇지만 결혼은 안 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고
변호사님과 얘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두 사람을 등지고 변호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상속세는 알겠고 엄마 재산 유언대로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대부분 어머님이 생전에 따님 이름으로 해놓으셨는데 건물은 아직 명의 이전을 못하신 게 있네요. 아파트랑 지금 월세 받는 상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듯 싶네요. 조카분 두 분이랑 이모님한테 남겨놓으신 것까지 분배 절차 끝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치르시고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생전에 김 여사님이 좋은 일 참 많이 하셨고 저한테도 좋은 고객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머님 잘 보내드리세요. 그런데 변호사 하는 말에 귀를 쫑긋하고 듣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변호사한테 묻더라고요. 저기 변호사님, 제가 은지랑 결혼할 사람인데요. 장모님이 유산이 많으셨나 봐요. 지금 들으니까 부동산이니 현금 자산이니 엄청난 것 같은데 은지가 저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요. 그럼 여기 은지 씨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아니라서요. 대체 자기가 뭔데 궁금해하면서 주제넘게 변호사한테 묻나 싶었습니다. 오빠가 그걸 왜 궁금해? 왜? 오빠 돈 빼먹을까 봐 내심 걱정했는데 나한테 재산 있다는 소리 들어서 아차 싶어? 그 인간은 제 말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자리를 뜨자 남자친구는 득달같이 조금 전 변호사와의 대화를 묻더라고요. 은지야, 너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지금 보니 변호사까지 와서 상속 문제 얘기할 정도면 너 유산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건물은 뭐고 아파트면 현금 자산 얘기는 대체 뭐야? 어머머, 야가, 너 친정엄마가 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였니? 세상에, 나는 사는 집 하나 정도 남겨놓고 가셨나 했는데 너희 집이 그리 알부자였어? 우리 아들이 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만 그 말이 진짜였구나. 대체 두 사람 뭐예요? 제가 유산 상속을 받든 말든 뭔 상관이고 남의 장례식장에서 이 난리를 떠는 거죠? 오늘 장지 가야 해서 바쁘니까 다들 나가세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제 팔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엄마한테 계속 사과하라고 여기까지 모시고 왔잖아. 너는 내 맘 알지? 엄마! 빨리 사과하세요. 아들 장가 못 가고 노총각 되는 거 보기 싫으면 빨리 은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라니까요. 예, 내가 미안해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계속 매정하게 뿌리칠 거니? 고작 말실수 가지고 너도 참 대단하다. 어쨌든 내 입방정이었으니 어쩌겠니. 미안하다. 제발 파혼 물리고 우리 아들하고 다시 시작해봐. 내가 오늘 이후로 모든 일절 간섭 안 하마. 저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지만 파혼은 번복 없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두 사람 안 달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엄마 재산 있다는 말 듣고 아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이러니까 더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 다 당장 돌아가세요. 큰 소리 내면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두 사람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파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걸 본 남자친구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멱살잡이를 하더니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엄마, 이제 어쩔 거예요? 엄마 입방정 때문에 아들 학길 망쳤잖아요. 내가 그랬죠? 은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잘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사다를 내시냐고요? 엄마가 지금 얼마를 날렸는지 아시기나 해요? 다 우리 거 될 수 있었는데 날아갔다고요. 아이고, 너 이거 못나?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아무리 엄마가 말실수했기로써니 엄마 멱살을 잡는 후레자식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이거 못나? 아, 억울해.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엄마 때문에 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내 멱살을 잡을 게 아니라 지은이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는 게 어떻겠니? 아들, 이러지 말고 일단 놓고 얘기해.
다 끝났어요. 내가 공들인 거 엄마가 다 망쳤다고요. 내 인생 정말 망쳤잖아요. 어쩌실 거예요? 지은이가 나랑 이제 결혼 안 한다는데. 두 사람은 막 나가려고 작정한 듯 시커먼 속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물려받은 유산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걸 한탄했고 분에 겨워 자기 엄마 멱살까지 움켜쥔 거였죠. 소란이 일자 이모부와 가족들이 몰려와 두 사람을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심지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군요. 저는 저 눈물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부가 한 번만 더 저를 찾아오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남의 결혼식장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내가 지은이한테 대충 사정은 들었다만 아무리 파혼을 못 받아들인데도 조상난 집에 와서 이게 지금 무슨 태도야? 자네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게. 우리 지은이 자네한테 시집 안 보내니까 당장 돌아가. 우리 지은이 부모 없다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게. 그런 말 듣고 결혼할 여자 대한민국에 없어. 내 딸이라도 절대 시집 안 보내지. 이모부가 강력계 형사라서 얼굴이 우락부락하신데 그거에 쫄았는지 그날 이후 두 모자는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연락 와서 괴롭히면 정말 스토킹으로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다행한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깼고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속물에 마음 씀씀이가 못된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런 집에는 절대 시집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신 후에 제 인생을 구해주시려고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본인 스스로 못된 인간임을 드러내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러 상처에서 벗어나고자 일부러 더 건강하고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파혼한 슬픔보다 엄마를 보낸 슬픔이 아직은 더 크기도 하고요. 그래도 씩씩하게 살아야겠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을 우리 엄마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밝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광역시에 사는 38살 여성입니다. 모두 살면서 고비가 있다는데 제게는 4년 전 있었던 암 진단이었네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남편과 시댁 때문에 암이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사연 채널을 듣다 보면 소위 바람을 유발하는 시댁 이야기가 많던데 제 얘기도 그에 못지 않네요. 몇 년 전 개념 없이 굴던 남편과 시어머니 뒷목 잡기 하고 싹 갈아엎어버린 제 이혼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제 나이 29살.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만나게 된 경우였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없는 아홉수였지 않나 싶네요. 저는 당시 회사 3년차 대리였고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직장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인간관계만 하고 조용히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신년회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마주치게 됐고 신입사원의 혈기왕성하던 연하남 남편에게 코를 꿰게 되었더랬죠. 저는 최대한 조용히 회사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어딜 가나 소리가 나는 남편과 얽히게 되면서 말 그대로 회사 내에 제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야, 아까 차들이 자리 봤어? 또 간식이랑 편지 올려져 있던데? 그 신입이 차들이 무슨 매력에 홀딱 빠졌는지 몰라? 부럽다. 그러게 존재감 1도 없던 차대리가 남자 신입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 일약 스타덤에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 남자한테 전혀 먹힐 스타일은 아닌데 말이야.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 사회생활하면서 저런 적극적인 연하나 만나기 어려운데 말이지. 차대리가 남자복이 있나 봐. 사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 신입이 모든 면에서 차대리보다 훨씬 낫지 않아? 그 신입은 아직 어려서 여자 보는 눈이 없나?
그러니까 처들이가 뭔가 무색무취한 것이 평소 화장도 잘 안 하고 말 그대로 수수함 그 자체인데 여자로서 매력이 뭘까? 지난 신년회에서 신입인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제게 공개 프로포즈를 하면서 들이댄 이후 한동안은 회사 어딜 가도 제 이름과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길고 오래 조용히 회사 다니자는 제 신조와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여자 직원들은 연하남의 대시의 질투를, 남자 직원들은 저의 새로운 매력에 대해 너도 나도 한 소리를 했달까요? 그리고 항상 아침마다 제자리에 누가 보낸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루는 꽃다발, 하루는 차와 간식 등등 남편의 대시는 대놓고 영역 표시를 나는 부담스러움 한가득이었고 저는 2달이 넘게 이어지는 선물 공세에 남편을 회사 밖에서 따로 불러내 만났어요. 이보세요, 박동민 씨.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회사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차 대리님, 저랑 딱 3번만 만나주세요. 그럼 제 매력 아시게 될 거예요. 아니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앞으로 자중해 주세요. 전 남자한테 관심 없고 박동민 씨한테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 주 주말 시간 좀 내주세요. 차 대리님, 제가 밥 살게요. 제가 거절을 해도 무대뽀로 들이대던 남자 때문에 말한 대로 3번의 데이트를 했고 급기야 이 남자가 마지막 3번째 데이트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차연숙 씨?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서 만난다고 하길래 제가 보러 왔어요. 듣던 대로 참 차분하고 좋으신 분 같네요. 저는 오늘이 동민 씨랑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알고 나온 건데요. 사귀는 사이는 아닙니다. 3번 데이트하고 했으면 사귀는 거지. 아가씨 우리 아들 그렇게 해프고 아무 여자나 좋다고 하는 녀석 아니에요. 들어보니 나이도 몇 살 많더구만. 이참에 결혼 전제로 한 만나봐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민 씨가 저를 좋게 보는 것만큼 저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조실 부모하고 고아나 마찬가지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아들이 좋다고 하는 걸 믿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걸로 사람 판단 안 합니다. 우리 집에 시집오는 며느리는 수저 하나만 들고 와도 돼요. 지금도 시어머니를 처음 봤던 그날의 충격은 잊혀지질 않네요. 사실 그날 시어머니를 만나고 남편이 생각보다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했지만 제 인생에 전혀 예정이 없던 구애라서 제가 많이 거북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남편과 사적인 몇 번의 만남이 더해졌고 그렇게 저희는 결국 회사 공식 사내 커플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결혼까지 꼴해나게 됐고요. 회사 사람들은 저렇게도 남자가 목매고 좋아해서 결혼하면 여자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까 했지만 웬걸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하더니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말 그대로 제 큰아들이 돼버렸어요. 연애할 때는 곧 죽어도 누나라는 말이나 연하남으로 무시당하기 싫어서 남자다운 척을 하거나 항상 매너 있게 굴더니 결혼하고서는 돌변해서 뭘 하든 제 손을 거쳐서 하길 원하더군요. 예전 가수의 노랫말처럼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고 애기가 되어버린다더니 딱 그 말이 제 얘기였네요. 결혼하고 반년차 주말에 신혼집으로 자기 친구들 다 불러서 집들이 한다고 생쇼를 해서 제가 어금니 물고 혼자 음식 장만한다고 난리인데 남편은 리모컨 들고 소파와 한몸이 되어 꼼짝도 안 하더군요. 그런 남편 놈이 미워서 제가 급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진지하게 대답해. 뭔데? 나 지금 TV 보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안 돼? 집중해야 한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 갑자기? 그냥 나대지 않아서 좋았달까? 내가 워낙 나서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여자가 나대는 건 좀 별로더라고.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조신하게 사람들 수저랑 휴지 챙겨주는 걸 보고 반했었지. 그게 다야? 다른 이유는 없고? 그 정도면 됐지 뭐가 또 있어. 아, 맞다. 엄마가 나 처가살이 안 해도 된다고 그건 좋아하셨네. 당신이랑 어머님은 진짜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다. 어쩜 그렇게 내 예상을 안 벗어나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철딱서니 없는 남편놈에게 뭔가를 거창한 기대를 한 제가 잘못이었죠. 결혼 상대자로 저를 택한 이유가 나대지 않아서라는 남편의 대답에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남편 머리에 딱밤을 한 대 때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결혼하고부터는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고 짜증나게 하는 데는 도가 텄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10대 때 사고사로 두 분 다 돌아가셔 이종사촌 집에서 컸기에 결혼할 때 제가 알아서 해야 했고 저희 부부는 회사 근처 작은 투룸을 얻어 살고 있었어요. 가끔 변두리 시골집에서 사시는 시어머니가 한 번 오시면 며칠씩 있다가 가셨고요. 남편에게는 6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직 대학생이라서 대학 기숙사에서 지냈고 신우도 역시나 제 손이 많이 가는 존재였어요. 시집을 가고 보니 시어머니나 신우나 시댁 가족들 중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고 가장이더라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나 신우가 왜 좋아하고 두 팔 벌려 환영했는지 알만했어요. 시댁 입장에서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좋을 수밖에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남편이나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저라는 사람을 있는 대로 부려먹더라고요. 귀찮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일, 해봤자 답 안 나오는 일 등 가지각색의 명목으로 저에게 대신 부탁하고 하라고 하는 게 왜 그리도 많은지요. 시자 들어가는 건 별 수 없다더니 딱 그런가 보다 했네요. 그렇게 시집살이에 직장살이에 이리저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 보니 결혼 3년 차였고 그때 제가 종합검진을 받는 해라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랬죠. 2, 3년마다 받던 검진이라 별 생각 없이 가끔 가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 제 오른쪽 유방에 악성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검진받은 병원 바로 근처에 있는 여성 전문 병원에서 초음파 및 조직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종양 크기가 500원 동전만한 크기라면서 암이 의심이 되는 상태라 큰 병원을 가보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유방암이라니요. 생각지도 않은 결과에 제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유방암 전문으로 이름난 대학병원에 바로 다음날 예약을 하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제 상태에 대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놈 반응이 가관이 아니겠어요? 자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던 거 결과 나왔는데 나 유방암이래. 일단 어느 정도인지는 가서 MRI나 CT 촬영 해봐야 안다더라. 그래서 내일 바로 대학병원 예약 잡았어. 그래?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조퇴할 수 있나? 회사에서는 허락해줬어? 당신은 내가 암이라는데 놀라지도 않아?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 말지 모르는데 회사 허락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우리 밥벌이인데. 그리고 아직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다 안 받았고 확진도 안 났는데 오버하지 마. 그리고 유방암은 다른 암이랑 다르게 가벼운 거 아닌가?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겠어. 바라는 내가 미친년이지. 암은 암이지 가벼운 암이 어딨어. 그러게 그렇게 되기 전에 관리를 잘했어야지. 누가 암 걸리래?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난리야? 내일 보호자로 대학병원 나랑 같이 가. 회사에 연락하라고. 내일 안 돼. 나 중요한 회의 있어서 못 봐줘.
이렇게 바로 전날 일정 빼러 가면 어떡해? 당신처럼 그냥 서류나 만지는 부서랑 다르게 우리는 영업팀이라서 변동 스케줄 많고 못 빠진단 말이야. 내일 당신 혼자 가든지 아는 사람 불러서 아무나 같이 가. 그날 암이라고 하는 병원 진단에 제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보호자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글쎄 남편 놈은 아직 암 확정 난 거 아니지 않냐며 저보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암은 죽는 병도 아닐 뿐더러 수술하고 약 먹으면 낫는다고 남일같이 말하고 말더군요. 그날 밤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하나 싶어 서운하며 혼자 눈물을 줄줄 흘렀네요. 다음 날 사촌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추운 겨울바람이 유난히 찼던 날이라 혼자 병원에 가는데 마음 한구석까지 뻥 뚫린 것 같이 춥더라고요. 제가 들고 간 진료 소견서와 영상 자료를 살펴본 의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종양 크기가 작지 않은 것 같고 개수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수술을 하면서 열어봐야 확실한 크기와 종양 개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유방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암 전이의 여부인데 그것 또한 수술을 해서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했어요. 과학기술 발달, 의료기술 발달이라는 말만 뉴스에서 들어서인지 큰 병원만 가면 명확하고 모든 게 다 치료될 것 같더니 아직 암은 정복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더군요.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열어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니요. 그럼 수술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말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날 바로 CT나 MRI, 조영제 검사 등을 예약하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수술 의사의 스케줄에 따라 유방암 수술은 3주 뒤라는 날짜가 잡혔고 수술 2일 전에 병원의 보호자와 입원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너 암이라고 해서 정신줄은 놓지 마라.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나도 보험일 하다 보면 아픈 고객들 많이 만나는데 몸이 아픈 걸 떠나 마음에도 골병이 나더라. 고마워. 오늘 언니가 보호자로 같이 병원 와줘서 내가 그나마 버텼어. 내가 미치겠다. 너 지금 얼굴 완전 반쪽이야. 너희 남편은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해도 지가 그 회사에 오늘 하루 없다고 거기 망한다더니? 예전부터 느꼈지만 네 남편도 앵간하다. 처음 봤을 때부터 지 위주일 것 같더라니. 마누라 아프다는데 나 몰라라 한다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혼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계속 살 걸 그랬네. 내가 일단 너 암수술 경과 보면서 네가 몇 년 전에 들어놓은 보험들 살펴볼게. 그때 내 실적 때문에 네가 들어준 보험이지만 이렇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게. 사람 일 참 모르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는 다 허무하네.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어.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검사들 받을 때까지 내가 또 필요하면 연락하고. 나쁜 생각 말고 그냥 푹 쉬는 거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온몸에 생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탈진을 거듭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저희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3주 뒤 유방암 수술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애도 안 낳은 여자가 무슨 암이냐며 되려 저한테 몸을 함부로 관리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암이라고 해?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그 병원 믿을 수 있는 건 맞니? 네, 대구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까지 가서 암이라고 판정받았어요. 곧 수술도 해야 하고요. 너는 아직 자식 새끼도 못 난 애가 시집 오자마자 암이라니. 혹시 나중에 손주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암도 다 유전이라는데. 어머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걱정까지 하기에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오더니
이제 그나마 있는 몸뚱아리까지 문제니? 우리 아들까지 정신 시끄럽게. 아휴. 회사는 수술하고 입원까지 하는 날까지 하면 일주일 이상은 될 거 아닌가? 내가 알아서 사해서 쓰고 잘 해결할게. 다들 먹던 거나 마저 드세요. 요새 유방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그러니 그런 축상하지 말아라. 시댁 식구들 중 그 누구도 몸은 괜찮냐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없이 요새 유방암은 암도 아니라던데 걱정 말라고 하고 그냥 끝이었어요. 그러면서 몸 관리 잘해야지 아프면 자기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글픈데 남편이랑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쌀쌀맞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회사에 수술로 인한 사유를 내고 사촌 언니가 보호자를 해줘서 무사히 유방암 수술을 했고 2기 판정을 받았어요. 암 전이가 넓게 퍼진 건 아니었지만 오른쪽 가슴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이었기에 처음 수술 후 거울에 비친 수술 자국을 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싶어서 몸보다 마음이 힘들었고요. 수술 후 일주일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남편 놈은 입원에 누워있는 저를 면회 와서 한다는 말이 수술비나 진료비가 장난 아니게 깨진다며 툴툴거리더라고요. 내가 병원비로 든 돈 보고 놀랐잖아. 무슨 검사 항목은 왜 그렇게 많은 거야? 돈 없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되겠네. 제부,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환자는 심신 안정해야 한다는 상식도 몰라? 죽다가 산 사람 앞에서 병원비 돈 얘기라니. 아픈 마누라 옆에서 보호자도 안 한 주제 너무하지 않아? 지금 병원 이렇게 와 있고 수술 다 잘 끝났다면서요. 그럼 됐죠. 암도 이기라고 하면 초기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하여튼 제부는 우리 연숙이한테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야. 걱정 말어. 내가 설계한 보험대로면 암 보험금 꽤 나올 테니까. 암 보험금이요? 와이프가 보험 들어놨었어요? 몇 개요? 5년 전에 이것저것 해서 3개 정도 들었어. 보험비가 10만 원 좀 넘는데 아마 나오는 돈들은 꽤 될 거야. 이야, 저 형 덕에 보험금 타먹게 생겼네요. 이런 신박한 결과가 있을 줄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연숙이한테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암은 추적하고 완치 소리 나오려면 5년 이상은 돼야 한다니까 제부가 마누라 좀 챙겨. 남편이 돈돈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대자 사촌 언니는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버럭하며 암 보험금 나오니 환자 앞에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촌 언니가 5년 전에 들라고 해서 제가 보험 들어둔 게 3개나 있으니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보험금이 훨씬 많다고 한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사촌 언니에게 암 보험금을 얼마나 타먹게 되는 거냐며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촌 언니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예전에 언니 실적을 도와주려 보험을 3개 정도 들어둔 게 있었거든요. 언니 말로는 자기가 설계해 준 걸 다시 봐야 하지만 억 단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진단비, 항암, 표적 항암, 통원비, 수술비 전부 다 해서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 후에 다시 집으로 가서 몸조리를 하는데 남편이 암 보험금 빨리 어떻게 처리하고 알아보라고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보험 신청을 했더니 1억 3천만 원가량의 보험료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들어갔던 병원비를 제하고도 꽤 많은 돈이 제 수중에 들어온 셈이었죠. 남편은 제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보험금이 1억이 넘는다는 말에 한동안 입이 귀까지 걸려서 좋아 죽었어요. 저는 그 꼴을 보고도 몸에 힘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말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후 저는 회사 복귀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아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항암 통원 치료도 해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랑 신우가 또 와 있더라고요. 암 치료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터라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도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안방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처음 보는 환한 얼굴로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네 덕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다 가게 됐구나. 시집 올 때 뭐 아내 와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짜 맨몸으로 그냥 오더니 그래도 네가 효도를 한번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시골집은 어떻게 하시고요? 재작년에 수해 있고 얼마나 집이 망가졌어.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 맨날 걱정했잖아. 그러더니 이번에 네가 크게 목돈 해줬다며? 시골집 처분하고 네가 준다는 그 돈 갖고 이래저래 하니까 대구에 20평대 아파트 하나 사겠더라. 제가 어머님 아파트를 해드린다고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제가 무슨 목돈이 있어서 그걸 해드리나요? 혹시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돈 해줘서 어머님 이사 간다고요? 그렇지. 내 평생 아파트라는 곳에 살아볼 줄이야. 요즘 같으면 어디든 날아다닐 것 같다니까? 어머님, 제 목돈이라는 그 돈, 제 암 보험금이에요. 전 그 돈 어머님 못 드려요. 어디까지나 남편이 혼자 생각하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 이사는 바라지도 마세요.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이미 시골집 다 내놓고 새 아파트까지 보고 왔는데 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계약하기로 하고 왔어. 제 덕에 아파트에 살아보겠다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생전 처음 듣는 외계어를 시어머니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진 목돈 어쩌고 하는 걸 보더니 제 암 보험금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 같았는데 한동안 머리가 멍하니 돌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밖에 나가서 뭘 사온 건지 두 손 가득 봉지를 들고 들어온 남편을 보자마자 재빨리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방금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시골집 팔고 대구에 20평대 아파트 이사 오신대. 그것도 곧 부동산 계약 앞두고 있다는데 그거 당신이 벌인 일이야? 당신 내가 가진 목돈이라는 게 설마 내 암 보험금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 맞아. 당신 보험금 탄 돈으로 우리 엄마 아파트 사주려고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가계약도 하고 이제 진짜 계약만 남았어. 그런데 그게 왜? 그게 왜? 미쳤어? 그거 내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어머님 집을 사는데 못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도 시집을 왔으면 뭐라도 효도해야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투룸 보증금 엄마가 반 정도 내주신 거 알고 있지? 그럼 당신도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거 아니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당신은 암에 걸린 덕에 내가 효도를 다 해보게 생겼어. 내가 당신 특이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도라이인지 몰랐다. 내가 암 걸려서 아플 때 회사 일 바쁘다고 무관심하질 않나. 내가 암 걸렸을 때 병가나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 보험금을 날림하라고 해?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예전부터 엄마 집 이사시켜드리고 싶다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한 건 당신이야. 보험금 차고 넘치게 받았으면 시어머니 직구할 때 보탤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나를 도라이 취급을 해. 당신이 더 이상한 여자야. 설마 벌써 내 통장에서 돈 빼갔니? 그랬어? 내 허락도 없이? 1억 이체했지. 그래도 2천만 원은 당신 통장에 뒀어. 그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 내가 특별히 배려한 거니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진짜 미친놈이네. 당신이 아무리 남편이고 내 통장 정보 안다지만 그걸 본인 허락도 없이 건드려? 내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 딱 기다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유일한 약점은 시어머니였어요. 누가 보면 마마보이라고 할 만큼 시어머니 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어머니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빠릿빠릿하게 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남편이 제 보험금으로 대리효도하고 생색내는 걸 알았지. 아니었으면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간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완전 당할 뻔했지 뭐예요? 후에 사정을 알아봤더니 남편 놈이 제가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받자
시골 낡은 집에 사는 시댁집을 팔고 대구 좋은 동네에 시어머니 아파트를 사주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늘 자기 홀어머니 좋은 집에 살게 하지 못한다고 푸념 섞인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암에 걸렸고 보험금으로 꽤 큰 목돈을 탄 걸 보고 옳았구나 한 거예요. 제가 사정을 알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내 보험금을 당신이 왜 탐내냐고 마구 따지자 남편은 그런 제 반응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이번에 제대로 된 효도하겠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항암 방사선 치료로 힘들었던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정리하고 싶다고 마음먹던 차에 남편 놈도 이참에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기 위주인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누라 암 수술 받는데 병원에 한번 얼굴 들이밀고 끝인 남편이 세상 어느 천지에 어디 있답니까? 저는 일단 은행에 가서 남편이 저 몰래 돈을 이체한 내역을 증거로 뽑고 비밀번호부터 모든 금융정보를 다 바꿨어요. 저와 생활비나 돈 이체를 할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니 이런 작당을 할 줄 꿈에도 몰랐었네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이 제 맘대로 통장에서 돈을 이체한 것을 어떻게 처벌할지, 이 남자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지를 알아봤어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니 몸이 힘들었지만 이대로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알면 당신 깜짝 놀랄걸? 당신 정신 단단히 부여잡고 내 말 잘 따라와? 뭔데? 뭐길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 요란 법석이야? 당신이 나한테 동의나 허락도 없이 돈 1억 이체한 거 그거 절도죄 성립된대. 그래서 신고하려고. 미쳤어? 배우자나 가족은 그런 거 다 면제돼. 어디서 알지도 못하고 협박질이야. 아니? 틀렸어. 나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직접 설명 들었거든. 당신이 이용한 은행 ATM 기계는 친족이 아니잖아? 그냥 은행 소유 기계일 뿐이지.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되고 내가 신고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내야 된대. 그러니까 선택해. 1억 다시 내 통장에 고이 돌려놓던지 아니면 콩밥 몇 년 먹어보던지. 당신 알고 보니 돈에 미친 여자였구나. 그 보험금 몇 푼 때문에 남편을 신고해? 미쳤어? 내가 아니고 네가 미쳤겠지. 자기 돈도 아니면서 큰눈에 눈이 돌아가지고 지 엄마 집을 사줘?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안 미치겠니? 내가 여태 몇 년 참고 살았는데 도저히 너같이 싹수 없는 인간이랑은 더는 못 살아. 그냥 이참에 이혼해. 내 돈도 돌려주고 내 인생 자유도 다 돌려줘. 제 보험금이고 나발이고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이도 아직 없고 결혼 3년 살아봤으니 미련 없다고요. 물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혼 요구를 거절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조차 밟아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어서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다 주던지 아님 빠르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던지 둘 중 고르라 했더니 남편 놈은 끝까지 버티다가 합의 이혼을 선택했죠. 콩밥은 먹기 싫었는지 제 보험금 1억도 다시 돌려놨더라고요.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동화나라 같은 이야기입니까? 현실에서 좋은 이별은 없다고 봐야죠. 저는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이미 혼자 살 집도 구해놓고 치밀하게 제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집까지 팔고 이사도 못 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결국 남편과 제가 살던 투룸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효자인 남편 뜻대로 그렇게 자기 어머니 모시고 평생 그놈의 효도나 하고 살라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애걸복걸해도 굽히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돈을 받고 헤어진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저도 맨몸으로 시집와서 시댁 인간들 뒷바라지하면서 그 빚 갚았으니 서로 퉁쳤다 생각하고 잊자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다니던 직장도 옮기고 2년 동안 전 남편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온전한 제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혼자도 살아봤더니 저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잘 맞는 팔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경험해보고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으라고 하나 봐요. 그렇게 제가 혼자만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던 그때 제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 남편이 다짜고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목 놓아 엉엉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전 남편을 보면서 이 인간이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이러나 싶어 짜게 식은 얼굴로 잠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 놈이 하는 말이 진짜 코웃음치게 만드는 말이더라고요. 이혼하고 2년 만에 갑자기 불쑥 찾아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얼마 전 폐암 판정 받았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섭다며 저보고 병원을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앞을 막고 이러시나요? 지금 나 스토킹하니?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고 찾아와? 다 폐암이래. 이틀 전에 검진받았더니 암이라잖아. 네 생각이 가장 먼저라더라.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말을 해도 왜 그렇게 정없이 얘기를 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 아주 잠시였고 이제 안 보고 산 지도 엇비슷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 폐암 3기 아니면 4기라는데 나 어떻게 하지? 당신도 예전에 유방암 때문에 병원 드나들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난 유방암 초기였고 대근 폐암 말기 같은데 이미 다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면 되겠지. 되게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만 가시고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나 보호자 해주라. 엄마랑 여동생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병건을 할 수 없는 처지고 그래도 경험자인 당신이 보호자하고 병건을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찾아왔어. 폐암이라고 하더니 뇌종양 아니야? 당신 뭔가 잊은 모양인데 우리 이혼하고 지난 2년간 보지도 않던 사이야. 말 그대로 여러모로 남이라고. 당신이 죽던 살던 나하고 일도 상관없다는 말이야. 무슨 그렇게 냉정한 말을 해. 당신은 아프고 약한 거 그냥 못 지나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그러니 인류애라도 발휘해서 나 좀 간호해주라. 맞아. 그랬었지? 2년 전만 해도 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쩌냐? 내가 박모 씨와 인연을 정리하면서 과거 등신 같던 그 여자도 정리해버렸거든. 경찰 부르기 전에 이만 갈 길 가라. 전 남편이 막무가내 개념 없기로 제일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괜히 이상한 일에 휘말릴까 싶어 저는 빠르게 할 말만 하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2년 만에 본 거지만 예전 남편 때문에 혈압 오르던 감정이 남아있어서인지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불쾌감이 사라지지를 않더군요. 그 후로 남편이 저를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며칠 동안 집 앞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혹시나 택배거나 중요한 일인가 싶어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전 시어머니였어요.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 제가 그분을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미 끝난 인연이니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내가 만나달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니? 네가 이런 애였어? 어머님, 지금 전화통화 해드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아님 지금이라도 전화 끊을까요? 너도 얘기 들었지. 우리 동민이가 암이란다. 그것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데 요즘 증세가 악화돼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가고 있어. 네, 암이라는 얘기는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네가 예전에 암투병도 했고 우리 아들 병간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의사 말로는 폐암 말기라서 수술도 못한다고 하는구나. 그냥 항암이나 치료 정도는 병원에 오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저러다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싶어.
이런 말 제 입으로 굳이 안 하고 싶지만 저는 그쪽 집안과 더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드님이 절 찾아와서 병건을 해달라는 말을 똑같이 했지만 요새 간병인 분들 실력 좋으세요. 그러니 잘 알아보시고 고용인 구하시거나 어머님이 직접 간호하시고요. 누군 몰라서 안 하니? 나도 몸이 망가져서 누굴 돌볼 처지가 안 되고 간병인은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지금 아들 몸 아파서 일상생활도 힘들고 회사도 관뒀어. 내 딸이 어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 몇 푼 주는 게 다야. 아, 돈 안 들이고 병건호할 사람을 찾다 보니 저였어요? 전 남편도 개념 없더니 아주머니도 똑같네요. 어디서 사람 호구로 보고. 앞으로 전화거나 연락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런 개소리 들으면 신고하고 가만 안 둘 겁니다. 제가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그 집안 인간들과 말을 섞었을까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몇 년 지났다고 사람이 바뀔 리가 있나요? 어른이라 예의 차려줬더니 전 시어머니는 돈이 없다며 저보고 아들 병간호 해달라는 개설이나 시전하고 말이에요. 그러게 제가 결혼 전부터 전 남편에게 술, 담배 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귀뚱으로 들어먹더니 결국 손도 못 쓰는 폐암 말기가 된 거였어요. 아들이나 엄마나 그놈의 이기적인 유전자는 대를 이어 계속된다 싶었네요. 그러고 전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경을 끄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또 집 앞에 추리한 몰골로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 인간이 죽어야지 이 질긴 인연이 끝나나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뭐? 또 왜?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참 구질구질하다. 당신 내가 죽고 살고 못 살든 내가 뭔 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받아줘야 해? 나 반성 많이 했어.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당신도 이렇게 혼자 병원 와서 항암했겠구나 싶더라고. 내가 회사 핑계로 보호자도 안 해주고 병간호도 안 해주고 해서 당신 많이 섭섭했지? 그래. 이제라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도와주면 가슴 깊숙하게 상처가 남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완전 정 떨어졌잖아. 그리고 보험금 사건으로 정점을 찍어서 이혼까지 했고. 당신 폐암 말기 판정 받았더니 죽을 때가 되긴 했나 보다. 그걸 다 깨닫고. 내가 35년 살아보니까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생에 없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만큼 못해준 거 미안했어. 결혼하고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헤어질지도 모르고 까불었네. 그러니 괜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알기는 알아?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소용이냐마는 폐암이고 뭐고 지지 말고 잘 이겨내길 바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없다. 아직도 내가 미워? 글쎄? 지금은 당신한테 그런 강렬한 감정 자체가 없어. 누구 미워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와 감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 그렇구나. 연수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할게. 내 마지막 하게 해주지 않을래? 넌 아니라고 하지만 난 네가 필요해.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꼭 그렇게 초를 쳐야겠어? 네 마지막은 새로운 조광지처를 드리거나 가족이랑 마무리하렴? 내가 봤을 때 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뇌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재검사 받아보든가. 너도 딱히 누구 옆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다시 재결합해서 나 죽기 전에 같이 살자고. 너도 나 많이 좋아했잖아. 저게 꼭 매를 벌어요. 헛소리 그만하고 썩 꺼져. 어쩐지 전 남편이 혼자 반성을 하고 제 입장을 이해했다는 둥 소리를 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암 걸려서 초췌해서 불쌍한 마음에 끝으로 말 받아줬더니 마지막을 함께하자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피차 이혼하고 서로 혼자인데 지금이라도 재결합하자고요. 시어머니 말로는 전 남편이 다 죽어간다더니 문지방 넘을 힘도 있어 보이고 헛소리를 씨부리는 게 아직은 오래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저를 후려치게 하는 전 남편에게 분노해서 싸대기를 날리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 남편과의 이번 생의 마지막 만남이었네요.
후에 예전 겹지인을 통해 전 남편 얘기를 전해 듣기로 결국 암 수술도 못하고 약물로 겨우겨우 버티다가 1년 만에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70 넘은 노모가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갔다고 세상서럽게 울고 훈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게 전 남편은 왜 그렇게 세상천지 분간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과거 애정을 가졌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었지만 진즉에 끝난 인연 제가 못하러 왈가왈부하겠어요.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다 하고 마는 거죠. 부부라는 인연은 악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말을 흔히들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살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가정 밑바닥까지 봤더니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겠네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지고 진창이 되는구나도 알게 됐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가족이 됐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걸 받아주지는 마세요. 냉정하게 선을 그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타인도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일단 내가 괜찮고 나서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없애고 그저 희생하고 살고 참고 살다 내가 망가지고 힘들고 나서야 내 한계를 벗어난 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귀한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존중받고 안녕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진심의 감사도 함께 전할게요.